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고요한 밤에 바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아마도 푹신한 베개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나지막한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 순간 당신을 둘러싼 공기의 흐름과 당신의 폐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산소 분자들을 느껴보세요. 눈을 감으면 당신의 마음속 극장은 잔잔한 빛과 부드러운 소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멀리, 정말 멀리 여행을 떠날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저 밤하늘 너머, 우리의 발밑에 펼쳐진 푸른 행성 바깥으로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이 지구라는 작고 소중한 배를 떠나 텅 빈 우주라는 바다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오직 호기심이라는 나침반 하나에 의지해서 말이죠. 만약 이 여행이 현실이라면 당신은 아마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우리 몸은 무한한 우주의 절대적인 공백을 견딜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할 여행은 순전히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한 여행이니까요. 자, 편안하게 자리를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물론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좋았을 때만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의 작은 우주 지도에 당신의 별 하나가 추가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베개를 더 깊숙이 파묻고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어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아주 부드러운 리듬에 집중해보세요. 우리의 여정은 바로 이 익숙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과연 얼마나 클까요? 이 질문은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조각배에 앉아 이 바다의 끝은 어디일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조각배에서 출발하여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등불들을 향해 노를 저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등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태양계의 크기를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존재와 시간, 그리고 우주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맞이하는 태양은 사실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품고 있는 이 9개의 행성, 아니, 이제는 8개의 행성과 수많은 외소 행성들, 그리고 먼지 구름과 해성들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텅 비어 있고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 미터나 킬로미터 같은 단위를 사용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약 400km이고 이는 자동차로 몇 시간 걸리는 익숙한 거리죠. 하지만 태양계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킬로미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단위가 됩니다. 이 거대한 공간의 척도를 재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단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문 단위 또는 광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개념들은 단순히 숫자를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주적인 규모를 가늠하게 해주는 새로운 감각을 부여합니다. 천문 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1천문 단위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가정하면 약 170년이 걸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훌쩍 뛰어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태양계의 문턱을 겨우 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이 공전 궤도는 하나의 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벽한 원이 아닙니다. 20류를 가진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돌죠. 이 타원 궤도 위에서 우리의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의 일상은 태양계의 아주 작은 부분, 오직 이 푸른 행성이라는 작은 텃밭 위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 텃밭이 우주의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도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역사는 이 작은 행성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은 우주의 거대한 장막 속에서 한낱 반딧불이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여행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익숙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공간과 시간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직조된 양탄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한다면 우리의 시간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흐를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 팽창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물리적인 현상이자 동시에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 됩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강물 속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혹은 더 빨리 흘러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하나의 커다란 동심원처럼 보입니다. 중심에는 불타는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작은 바위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과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넓은 궤도를 따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모두 각자의 속도와 궤도로 태양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며 거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향곡은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태양계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공간의 대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드넓은 운동장에 놓인 몇 개의 구슬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슬들은 서로에게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력은 곧 우주의 질서이자 동시에 신비로운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중력의 존재를 느끼고 그 힘 덕분에 지구에 붙어 살아가지만 중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물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중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 자체의 굴곡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설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우주적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양계의 크기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수치적인 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존재론적 위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이 드넓은 바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은 수십억 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탄생하고 생명이 출현하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우주의 아주 미미한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미미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아파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또다시 이 드넓은 우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구라는 어머니의 품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이 모든 상상의 출발점인 우리 집, 지구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푸른 행성,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생명의 신비와 고요한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행성을 떠나는 모험은 사실
이 행성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여정은 빠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갈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수십억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이 푸른 행성, 지구의 궤도와 그 너머의 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계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지구를 떠나기 전 잠시 이 푸른 행성의 궤도를 한 번 더 둘러봅시다. 이 궤도는 단순한 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 얽히고 설킨 하나의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강물 위를 떠다니며 계절의 변화와 낮과 밤의 리듬을 경험합니다. 이 강물의 폭은 약 3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는 이 거대한 강물 위에서 마치 작은 조약돌처럼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지만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는 너무나 느린 걸음걸이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은 이 강물 위에서 팽창하거나 수축합니다. 우주 속에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비해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위성 항법 장치, 즉 GPS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원리입니다. 지구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세하게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이 시간 팽창을 보정해주지 않는다면 GPS는 몇 시간 안에 수 킬로미터의 오차를 보이며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직조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지만 그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낯설어집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달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이 거리는 지구를 30바퀴 돌 수 있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비행기로 달까지 간다면 약 16일이 걸리고 빛의 속도로는 1.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를 직접 걸어서 간다면 매일 8시간씩 쉬지 않고 걸어도 10년이 넘게 걸릴 것입니다. 이처럼 거리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달은 우리의 밤하늘을 지배하는 동반자입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 조수 간만을 일으키고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이 없었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혼돈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달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우리 행성의 안정적인 수호자인 셈입니다. 달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달의 표면에는 수많은 크레이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크레이터들은 달이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유성들과 충돌하며 얻은 훈장과도 같습니다. 달에는 바람도, 물도, 지질 활동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상처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달 표면의 크레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우주의 역사가 기록된 거대한 책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을 때 우주인들은 달의 표면이 회색빛의 고운 먼지로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먼지는 레골리스라고 불리는데 수많은 미세한 운석들이 달 표면과 충돌하면서 생성된 것입니다. 이 레골리스는 마치 밀가루처럼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날카로운 유리 파편을 포함하고 있어 우주복을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달의 고요한 아름다움 이면에는
이처럼 낯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이 둥근 모양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달을 포함한 모든 큰 천체들이 둥근 모양을 띠는 것은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은 모든 물질을 자신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천체의 질량이 충분히 커지면 중력이 모든 물질을 중심으로 끌어당겨 가장 효율적인 형태인 구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달의 둥근 형태는 중력이라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 만들어낸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달은 왜 항상 같은 면만 지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조석 고정 또는 동기회전이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와 달이 스스로 자전하는 속도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구의 강력한 중력이 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쳐 결국 이 두 속도가 동기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 중 하나로 거대한 중력의 춤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에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달에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었고 서양에서는 달이 늑대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달을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달이 밤하늘에서 보여주는 규칙적인 변화, 즉 초승달, 반달, 보름달로 이어지는 죽이는 인류에게 시간을 측정하는 최초의 시계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달의 주기는 약 29유온초 5일로 이는 한 달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달은 이처럼 우리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과학에 깊이 뿌리내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위성을 방문하면서 거리가 단순히 숫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8만 4천 킬로미터라는 숫자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리지만 빛의 속도로는 단 1.3초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우주에서는 속도에 따라 거리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어떤 속도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같은 거리가 어떤 이에게는 찰나의 순간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영원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깨달은 진실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달의 뒷면은 지구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 하는 상상은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착륙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 베일에 쌓인 풍경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의 뒷면은 앞면보다 크레이터가 더 많고 바다라고 불리는 평평한 현무암 지형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차이는 달이 형성되던 초기, 지구의 강력한 중력이 달의 한쪽 면에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또한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을 떠나 더 넓은 우주로 향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태양계의 중심, 모든 생명의 근원인 태양과 그 주위를 맴도는 수성과 금성입니다. 달까지의 거리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제 태양계라는 거대한 지배 현관을 막 통과했을 뿐입니다.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약 8분 20초가 걸린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의 빛은 8분 20초 전에 태양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빛을 통해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여정은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의 불꽃에 가까이 다가가며 그 빛이 품고 있는 신비와 수수께끼를 탐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태양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달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우주선은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 태양의 강력한 중력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마치 거대한 폭포수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태양의 빛과 열, 그리고 그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을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태양계의 중심부로 다가갈수록 우리가 느꼈던 고요한 침묵은 맹렬한 불꽃의 속삭임으로 변해갑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천체이지만 동시에 가장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 거대한 불덩어리는 우리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1%를 차지하며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중력적 질서를 유지합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00도에 달하고 중심부 온도는 무려 500만 도에 이릅니다. 이 엄청난 열과 압력 속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개의 수소 원자가 하나의 헬륨 원자로 합쳐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태양을 빛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들은 모두 이와 같은 거대한 핵융합 발전소인 셈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향해 나아가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행성은 수성입니다.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행성이며 그만큼 태양의 맹렬한 기온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수성의 낮 기온은 섭씨 30도까지 치솟지만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이러한 극심한 기온차는 수성의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기가 없다는 것은 열을 가두거나 분산시킬 수 있는 이불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비추는 쪽은 맹렬히 타오르고 태양을 등진 쪽은 혹독한 추위에 얼어붙습니다. 이처럼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을 가진 행성입니다. 수성의 공전 주기는 약 88일로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짧습니다. 하지만 자전 속도는 매우 느려서 수성에서 한낮의 길이는 지구 시간으로 약 176일에 달합니다. 수성에서 하루가 지나려면 지구에서 약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행성마다 자전과 공전의 리듬이 다르다는 것은 우주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동시에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마주하는 행성은 금성입니다. 금성은 지구와 크기와 질량이 비슷하여 지구의 쌍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금성의 표면은 짙고 두꺼운 이산화탄소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구름층은 거대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 금성의 표면 온도를 사기 60도까지 끌어올립니다. 금성은 수성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이 뜨거운 지옥 같은 환경은 금성을 신비로운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잔인한 행성으로 만듭니다. 금성에는 거대한 화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화산들은 수억 년 동안 끊임없이 용암을 뿜어내며 금성의 표면을 변화시켰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황산으로 된 비를 내리고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풍이 구름층을 휘젓습니다. 금성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혼돈과 파괴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폭력적인 현상 속에서도 금성은 여전히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중 하나로 빛납니다. 이것은 마치 혼돈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성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자전 방향입니다. 태양계의 대부분의 행성들은 태양의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하지만 금성은 거꾸로 자전합니다. 이것은 역행 자전이라고 불리며 금성이 형성될 때 어떤 거대한 천체와 충돌했거나
혹은 다른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일이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예외와 비정상적인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이 두 행성, 수성과 금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수성은 태양에 대한 근접함이 가져오는 극단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금성은 대기의 중요성과 온실 효과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 두 행성은 태양계의 역사 속에서 각각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수성은 대기를 잃고 혹독한 온도차를 겪는 바위가 되었고, 금성은 대기를 얻어 지옥 같은 온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행성을 탐험하면서 태양의 위력과 그 빛이 품고 있는 수수께끼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태양의 빛은 단순히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태양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태양계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8분 20초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이 사실은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빛의 속도를 통해 과거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별들은 수백, 수천, 심지어 수억 년 전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과거의 시간 조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우리의 태양을 백광년 떨어진 곳에서 본다면 그들은 100년 전의 태양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8분 20초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본다면 그들은 8분 20초 전의 지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현재라는 순간은 우리에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찰나의 시간일 뿐입니다. 수성과 금성은 태양의 힘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행성들은 마치 태양의 거대한 힘 앞에 놓인 작은 조약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뜨거운 중심부를 지나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붉은 행성, 화성으로 향할 것입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행성 중 하나이며 인류의 미래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화성의 고요한 붉은 모래 위를 걸으며 그곳의 고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생명과 물, 그리고 고립의 철학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에 불타는 심장을 뒤로하고 한때 푸른 행성의 궤도를 공유했던 붉은 행성, 화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로부터 평균 2억 2,3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빛의 속도로 12분 30초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 보낸 탐사선들은 이 거리를 7개월에서 9개월에 걸쳐 날아갔습니다. 이처럼 화성은 우리의 눈에는 가깝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우주적 거리의 장벽을 넘어선 곳에 존재합니다. 화성은 붉은색으로 빛나기 때문에 고대부터 전쟁의 신인 마르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 붉은색은 화성의 표면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산화철, 즉 녹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화성은 전체가 거대한 녹슨 바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붉은 모래는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와 고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화성의 궤도에 진입하여 표면을 내려다보면 거대한 화산들과 깊은 협곡, 그리고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는 올림푸스 몬스라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있습니다. 그 높이는 무려 25km에 달하며 이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3배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화산은 화성의 지질 활동이 활발했던 과거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화성에는 마리너 계곡이라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협곡이 있습니다. 이 협곡은 길이가 4,000종 킬로미터에 달하고 깊이는 7km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을 가로지르는 길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협곡은 물이나 다른 액체가 오랜 시간 동안 표면을 깎아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화성의 탐사 로봇들은 화성 표면에서 과거에 물이 존재했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물이 존재했을 때만 형성될 수 있는 광물들, 그리고 고대 강바닥과 호수의 흔적들이 그것입니다. 이 증거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화성에도 한때 생명이 존재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생명은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훨씬 더 춥고 건조합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에 달하며 대기는 매우 희박하여 지구 대기압의 1%에 불과합니다. 이 희박한 대기 때문에 화성의 하늘은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표면의 미세한 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거대한 모래 폭풍을 일으키는데 이 모래 폭풍은 몇 달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은 화성을 인간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혹독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인류에게 가장 큰 희망을 품고 있는 행성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극지방 아래에 얼음 형태의 물이 대량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물을 녹여 사용하고 희박한 대기에서 산소를 추출하며 화성을 지구처럼 테라포밍 행성 개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작은 위성이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둥근 모양이 아니라 감자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위성들이 소행성대에서 포획된 소행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두 위성은 화성 주위를 매우 가깝게 돌고 있으며 특히 포보스는 화성 표면에서 불과 6,000km 상공을 돌고 있습니다. 포보스는 100년 후에는 화성의 중력에 의해 파괴되어 화성 주위에 고리를 형성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화성을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행성을 탐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고독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졌지만 결국은 외롭고 고립된 행성입니다. 우리에게 화성은 마치 먼 친척의 텅 빈 집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생명이 살았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와 함께 깊은 고독과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에 대한 꿈을 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탐험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혹시 모를 지구의 종말에 대비한 생명의 보험을 마련하려는 본능적인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역사는 수많은 대멸종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기후변화 등 수많은 위협들이 이 푸른 행성을 괴롭혀 왔습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지구를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화성을 떠나 이제 소행성대로 향할 것입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펼쳐진 이 거대한 돌멩이들의 바다는 태양계 형성 초기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 무질서해 보이는 파편들의 왈츠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초기 역사를 들여다보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화성이 우리에게 과거에 생명이 존재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소행성대는 우리에게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줄 것입니다. 이 여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문을 제시하며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끝없이 자극할 것입니다. 붉은 행성 화성을 떠나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다음 경계선, 소행성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돌멩이들의 바다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하며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개의 소행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소행성대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평균 3억 9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빛의 속도로 22분, 그리고 탐사선에게는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야에선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공간 속에 수많은 물질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소행성대는 마치 태양계가 처음 형성될 때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의 창고와 같습니다. 약 46억 년 전, 태양계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중력에 의해 뭉쳐지면서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성들이 형성되었고, 행성이 되지 못한 작은 조각들은 태양 주위를 떠돌며 이 소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소행성들은 대부분 규소와 철, 니켈과 같은 암석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기는 작은 돌멩이부터 지름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천체까지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행성대는 영화에서처럼 소행성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위험한 공간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소행성들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탐사선이 소행성대를 통과하는 것은 마치 텅 빈 공간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소행성들이 존재하지만 그만큼 우주는 광활하기 때문에 충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무질서해 보이는 현상 속에서도 거대한 공간 덕분에 나름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됩니다. 소행성대에서 가장 큰 천체는 세레스라는 외소행성입니다. 세레스의 지름은 약 940km로 거의 행성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세레스는 얼음으로 이루어진 멘트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의 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세레스의 지하의 물이 존재한다면 그곳은 태양계 내에서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합니다. 소행성들은 태양계의 과거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행성처럼 지질 활동이나 대기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계 형성 초기의 물질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소행성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마치 수십억 년 전의 화석을 발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돌멩이들을 통해 태양계의 기원과 역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대에는 베스타와 팔라스라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소행성들도 있습니다. 특히 베스타는 표면의 대부분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과거에 화산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소행성들은 모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 고유한 특징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작위로 흩뿌려진 돌멩이가 아니라 태양계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작은 조각들입니다. 소행성대의 끝은 태양계의 가장 거대한 행성인 목성의 강력한 중력장으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목성의 중력이 소행성들의 궤도를 교란시키고 소행성대 바깥으로 물질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성은 마치 태양계의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위험한 소행성들이 안쪽 궤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수십억 년 전, 목성의 중력이 없었다면 지구는 훨씬 더 많은 소행성 충돌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목성은 태양계의 수호자이자
동시에 소행성대의 경계선을 유지하는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우리가 소행성대를 지나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질서 속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수많은 돌멩이들이 각자의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각자의 궤도는 무작위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거대한 왈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왈츠는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내부 행성들, 즉 지구형 행성들을 지나 거대한 가스 행성들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할 행성은 태양계의 왕이라 불리는 목성입니다. 목성은 그 거대한 크기와 끊임없는 폭풍 속에서 역학적 안정의 비밀과 중력의 힘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소행성들이 무질서 속의 질서를 보여주었다면 목성은 거대한 힘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질서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소행성들을 뒤로 하고 더 넓고 차가운 공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공간은 이제껏 우리가 보았던 어떤 곳보다도 훨씬 더 텅 비어 있고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태양계의 숨겨진 이야기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계의 바깥으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질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질문들은 우리를 더욱 깊은 사색의 바다로 이끌 것입니다. 소행성대의 파편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가장 거대한 존재, 목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7억 7,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빛의 속도로는 43분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엄청난 거리는 우리가 이제껏 여행했던 어떤 거리보다도 훨씬 더 멀고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행성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합친 질량보다 2.5배나 더 무겁습니다. 그 거대한 질량은 강력한 중력을 만들어내고 이 중력은 목성을 태양계의 진정한 왕으로 만듭니다. 목성의 중력은 태양계의 모든 천체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행성들의 궤도를 안정시키고 위험한 해성들이 내부 태양계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소행성이나 해성의 충돌로 인해 훨씬 더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목성은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지구를 보호해 왔습니다. 목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표면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폭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폭풍은 대적점이라 불리는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이 폭풍은 지름이 24,000km에 달하며 지구 두세 개가 들어갈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폭풍은 최소 35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그 거대한 규모와 지속성은 과학자들에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 폭풍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목성은 우리에게 거대한 힘과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목성은 수십 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위성들은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불리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입니다. 이 위성들은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이며 유로파는 얼음으로 덮인 표면 아래에 거대한 액체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바다에는 지구의 심에 생물처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얼음 표면은 매끄럽고 균열이 많습니다. 이 균열은 유로파가 목성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조성력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조성력은 유로파의 내부를 데워
얼음 밑의 바다가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합니다. 이처럼 목성의 강력한 힘은 파괴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목성의 또 다른 특징은 강력한 자기장입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보다 10배 이상 강력하며 태양에서 날아오는 유해한 방사선 입자들을 붙잡아 거대한 방사선 벨트를 형성합니다. 이 강력한 방사선 때문에 목성은 인간이 직접 탐사하기 매우 어려운 행성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장은 목성 주위의 위성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목성의 내부 구조는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이 액체 수소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엄청난 압력 속에서 수소는 금속과 비슷한 성질을 띠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성의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목성은 마치 겹겹이 쌓인 베일에 쌓인 신비로운 존재와 같습니다. 목성을 방문한다는 것은 역학적 안정의 비밀을 탐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행성은 태양계의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질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목성의 중력은 모든 행성들의 공전 궤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소행성들의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목성이 없다면 태양계는 지금처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성은 거대한 힘을 통해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목성을 지나 다음 행성인 토성으로 향할 때 우리는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이 우리에게 남긴 철학적 질문들을 되새겨야 합니다. 힘과 질서, 파괴와 창조의 공존, 그리고 거대한 미스터리. 목성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힘을 품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미미한지,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목성의 거대한 그늘을 벗어나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라 불리는 토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토성의 신비로운 고리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 고리들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안에 담긴 물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다음 여정은 아름다움과 신비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들을 탐험하며 우주의 미적 감각과 그 안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함께 느껴볼 것입니다. 목성의 거대한 중력장을 벗어나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라 불리는 토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14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빛의 속도로는 1시간 2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거의 10배나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이곳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7년 가까이 됩니다. 이처럼 토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먼 곳에 조용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아름다운 고리입니다. 이 고리들은 수많은 얼음 조각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크기는 작은 모래알갱이부터 거대한 바위까지 다양합니다. 이 고리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사진처럼 단단한 원반 형태가 아니라 수많은 파편들이 토성 주위를 얇은 띠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고리를 이루는 모든 물질들을 한데 모은다면 그 크기는 겨우 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처럼 거대해 보이는 아름다움 뒤에는 놀랍도록 희박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수십억 년 전 토성 주위를 돌던 위성이나 혜성이 토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부서지면서 그 파편들이 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성의 중력이 위성이나 혜성을 산산조각내고 그 파편들이
토성의 적도면을 따라 납작한 고리 모양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아름다움은 때로는 파괴와 혼돈의 결과로 탄생하기도 합니다. 토성의 고리는 여러 개의 굵은 띠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카시니 간극과 같은 넓은 틈이 존재합니다. 이 틈은 고리를 이루는 파편들이 토성의 위성들과 중력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이라는 작은 위성은 고리 안쪽에서 고리의 파편들을 밀어내어 깨끗한 틈을 만들어내는 목동 위성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토성의 고리는 단순한 원반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토성은 목성처럼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 행성입니다. 토성의 평균 밀도는 물보다 낮아서 만약 거대한 욕조가 있다면 토성은 그 위에 뜰 것입니다. 이것은 토성이 대부분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토성의 표면에는 목성처럼 폭풍이 몰아치지만 목성보다는 폭풍의 규모가 작고 덜 역동적입니다. 토성에는 육각형 구름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폭풍이 북극에 존재합니다. 이 완벽한 육각형 모양의 폭풍은 지구 과학자들이 그 형성 원인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자연이 어떻게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토성에는 타이탄이라는 거대한 위성이 있습니다. 타이탄은 수성과 비슷한 크기이며 태양계의 위성 중 유일하게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기는 질소와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이탄의 표면에는 메탄으로 이루어진 강과 호수가 존재합니다. 타이탄의 표면 온도는 영하 179도로 매우 춥지만 그곳에는 액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물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타이탄의 이색적인 환경은 생명체의 정의와 존재 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토성은 우리에게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고리의 장엄한 모습은 우리에게 미적인 경이로움을 선사하지만 그 안에 담긴 파편들과 그것을 만들어낸 파괴적인 역사는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토성은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우주의 미스터리와 질서, 그리고 혼돈이 공존하는 거대한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우리가 토성을 지나 더 먼 태양계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날 행성은 기울어진 채 태양을 공전하는 푸른 유령,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의 낯선 질서와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토성이 보여준 규칙적인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비틀리고 기울어진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태양계는 마치 겹겹이 쌓인 거대한 양파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겹 한 겹 벗겨낼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미스터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식과 한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토성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가장 낯선 행성 중 하나인 천왕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19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빛의 속도로는 2시간 4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약 10배나 멉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의 온기가 거의 닿지 않는 영하의 푸른 어둠 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1881년에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이는 망원경으로 발견된 최초의 행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행성, 즉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만이 태양계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왕성의 발견은 태양계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이는 인류의 우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천왕성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자전축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대부분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수직에 가깝게 서 있지만 천왕성은 거의 98도나 기울어져 있어서 마치 옆으로 누워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천왕성에는 극단적인 계절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쪽 극은 수십 년 동안 태양빛을 받다가 나머지 수십 년 동안은 암흑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계절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왜 천왕성의 자전축이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지구 크기만한 거대한 천체와 충돌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확실한 답이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천왕성은 얼음 거인으로 분류됩니다. 목성이나 토성처럼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부는 물과 메탄, 암모니아와 같은 얼음 물질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왕성이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대기에 포함된 메탄가스가 태양빛의 붉은색을 흡수하고 푸른색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푸른색은 마치 심해의 빛과 같아서 우리에게 고요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천왕성의 대기에는 지구의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른 시속 90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천왕성은 다른 가스 행성들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천왕성의 내부열이 외부로 잘 방출되지 않아 대기 순환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천왕성은 마치 자신의 내면을 숨기고 있는 고독한 존재와 같습니다. 천왕성은 최소 27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위성들은 미란다, 아리엘, 음브리엘, 티타니아, 오베론입니다. 이 위성들은 모두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 인물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위성들 또한 천왕성의 자전축과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궤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란다는 표면이 수많은 협곡과 절벽, 크레이터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거대한 천체를 산산조각 낸 후 다시 억지로 붙여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또한 천왕성이 과거에 겪었던 격렬한 사건의 흔적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천왕성을 탐험한다는 것은 우주의 낯선 질서와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행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행성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내부 활동이 덜 활발하며 고요한 푸른색을 띱니다. 천왕성은 우리에게 우주의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이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천왕성을 지나 다음 행성인 해왕성으로 향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의 가장 먼 행성이며 그곳의 혹독한 환경은 우리에게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삶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천왕성이 조용한 푸른색을 띠었다면 해왕성은 더 깊고 어두운 푸른색을 띌 것입니다. 이 두 얼음 거인은 쌍둥이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빛이 희미해지는 경계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왕성의 기울어진 궤도를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가장자리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태양계의 끝자락, 푸른 유령 천왕성의 쌍둥이인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4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빛의 속도로 4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엄청난 거리는 우리가 이제껏 여행했던 모든 거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출발한 탐사선은 이곳에 도착하는데 무려 12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의 희미한 빛이 겨우 닿는 거의 완벽한 어둠 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해왕성은 1846년에 순전히 수학적 계산에 의해 발견된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왕성의 궤도가 예측했던 것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천문학자들은 이 궤도 교란이 미지의 행성의 중력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산을 통해 그 미지의 행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그 자리에서 해왕성을 찾아냈습니다. 이 발견은 인간의 이성과 수학적 추론 능력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얼음 거인으로 분류됩니다. 해왕성도 푸른색을 띠지만 천왕성보다 더 짙고 어두운 푸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 중 메탄가스 외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짙은 푸른색은 해왕성을 마치 심해의 신비로운 존재처럼 보이게 합니다. 해왕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계에서 가장 격렬한 바람이 부는 행성입니다. 해왕성의 폭풍은 시속 2,000km에 달하며 이는 소리의 속도보다도 빠릅니다. 해왕성의 표면에는 한때 대암점이라 불리는 지구 크기만한 거대한 폭풍이 존재했습니다. 이 폭풍은 1989년에 보이저 2회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지만 이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때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해왕성의 대기는 예측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왜 해왕성에서 그토록 강력한 바람이 부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극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는지 과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해왕성에는 14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위성은 트리톤입니다. 트리톤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행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공전하는 역행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리톤이 해왕성과 함께 탄생한 것이 아니라 카이퍼 벨트에서 포획된 천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트리톤의 표면은 영하 235도로 매우 춥지만 그곳에는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얼음 화산이 분출하는 것으로 액체 질소가 얼음 화산처럼 분출하여 지표면 위로 솟아오릅니다. 빛이 거의 없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놀라운 지질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생명체와 활동의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왕성을 방문한다는 것은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의 빛은 이곳까지 도달하는데 무려 4시간이 걸립니다. 이곳의 태양은 지구에서 보는 것처럼 눈부신 빛이 아니라 그저 하늘의 가장 밝은 별 중 하나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해왕성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폭풍을 일으키고 위성들을 거느립니다. 존재와 삶의 의미는 빛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해왕성을 지나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아니 이제는 외소행성으로 분류된 명왕성으로 향할 것입니다. 명왕성은 해왕성보다 더 멀리, 더 어둡고 차가운 공간에 존재합니다. 명왕성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천체 탐사를 넘어 우리의 지식의 한계와 분류의 모호함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요구할 것입니다. 해왕성이 우리에게 던진 어둠 속의 삶이라는 질문은 이제 명왕성을 통해 존재의 본질이라는 더 심오한 질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여정은 끝없이 확장되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의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해왕성의 혹독한 바람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가장자리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여정은 한때 9번째 행성이었지만 이제는 외소행성으로 분류된 명왕성으로 향합니다.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59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빛의 속도로는 5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거의 40배에 달하며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절대적인 어둠과 추위의 공간입니다. 명왕성은 1930년에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었죠. 하지만 2006년 국제천문연맹은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명왕성은 그 기준에 미달하여 외소행성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어떤 이들은 명왕성의 행성지위 박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의 경계는 언제든지 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왕성의 재분류는 우리에게 지식의 한계와 분류의 모호함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명왕성은 궤도가 매우 특이합니다. 다른 행성들과 달리 태양계의 공전 궤도면과 약 17도 기울어져 있으며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립니다. 이 때문에 명왕성은 해왕성의 궤도를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명왕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때는 해왕성보다 태양에 더 가깝게 위치하기도 합니다. 이 특이한 궤도는 명왕성이 태양계 형성 초기에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교란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왕성의 표면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로 이루어진 얼음이 명왕성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얼음은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영하 230도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2015년에 뉴 허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을 근접 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명왕성에는 하트 모양의 거대한 얼음 지형이 존재하고 스푸트니크 평원이라 불리는 이 지형은 끊임없이 표면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명왕성 지하에 뜨거운 물이 존재하거나 혹은 다른 내부 활동으로 인해 표면의 얼음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얼음 행성에서도 역동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우주의 예측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명왕성에는 카론이라는 거대한 위성이 있습니다. 카론의 크기는 명왕성 지름의 절반에 달하며 명왕성과 카론은 서로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쌍성계를 형성합니다. 이 두 천체는 서로의 중력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마치 거대한 우주적 춤을 추는 두 연인과 같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단단히 묶여 있으며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주어 서로의 자전 주기를 동기화시켰습니다. 카론은 명왕성에서 항상 같은 면만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명왕성 카론 쌍성계는 우주의 고독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존재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명왕성을 방문한다는 것은 존재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명왕성은 외소행성이 되었지만 그 존재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명왕성은 여전히 태양 주위를 돌고 위성을 거느리며 내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우리에게 이름과 분류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우주적 여정에서 명왕성은 한때 빛나는 행성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지식의 경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왕성을 뒤로 하고
태양계의 진정한 끝자락인 카이퍼 벨트로 향할 것입니다. 명왕성은 이 거대한 얼음 바다의 가장 큰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얼음 조각들이 들려주는 태양계 형성 초기의 서늘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명왕성이 우리에게 분류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면 카이퍼 벨트는 우리에게 태양계의 진정한 경계선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줄 것입니다. 이 여정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확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명왕성에 얼어붙은 표면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진정한 끝자락, 거대한 얼음 바다인 카이퍼 벨트로 들어섭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궤도 너머 태양으로부터 약 30AU에서 50V/50VI 천문 단위 사이에 걸쳐 있는 거대한 도넛 모양의 영역입니다. 빛의 속도로는 4시간에서 9시간까지 걸리는 이 거리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간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의 빛이 희미한 점으로 보이는 완벽한 어둠과 고독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수많은 얼음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천체들은 대부분 명왕성과 같이 암석과 얼음으로 된 작은 행성들입니다. 이들은 태양계가 처음 형성될 때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형성되고 남은 잔해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얼음 천체들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서늘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마치 고고학자가 수십억 년 전의 유적지를 발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얼음 조각들 속에는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거대한 공간의 대부분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얼음 천체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무한한 침묵과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곳인지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마치 이 거대한 우주라는 바다에 떠 있는 아주 작은 섬과 같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명왕성과 같은 외소 행성들의 고향입니다. 명왕성 외에도 에리스, 마케마케, 하우메아와 같은 외소 행성들이 이 영역에 존재합니다. 에리스는 명왕성보다 약간 더 무거워서 한때 10번째 행성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우메아는 자전 속도가 매우 빨라서 럭비공처럼 찌그러진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이퍼 벨트의 외소 행성들은 각각 고유한 특징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얼어붙은 바위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하며 우주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은 종종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와 단죽이 혜성이 되기도 합니다. 해왕성이나 다른 거대 행성들의 중력 교란에 의해 궤도가 변형된 천체들이 태양을 향해 떨어지면서 혜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혜성들은 태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표면의 얼음이 증발하여 길고 아름다운 꼬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가끔 보는 혜성들은 바로 이 카이퍼 벨트의 고향에서 온 우편물인 셈입니다. 이들은 태양계의 끝자락에서 온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카이퍼 벨트를 탐험한다는 것은 태양계의 진정한 경계선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태양계를 면광성까지라고 생각했지만 명왕성은 이 거대한 얼음바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양계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넓은 공간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한정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은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얼음 바다를 지나 태양계의 가장 먼 경계선인 오르트 구름으로 향할 것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카이퍼 벨트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희박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태양계의 집 개념을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카이퍼 벨트가 태양계의 해안가와 같다면 오르트 구름은 그 너머에 펼쳐진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이 여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존재와 경계, 그리고 우주의 광활함에 대한 깊은 사색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지고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태양계가 얼마나 놀랍고 거대한 곳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여행하고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태양계의 진정한 경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주선이 이제껏 여행했던 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카이퍼 벨트의 차가운 얼음 조각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진정한 경계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태양계의 가장 먼 곳, 거대한 구형의 얼음 껍질인 오르트 구름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으로부터 약 2000질 AU, 천문 단위에서 100,000질 AU까지 펼쳐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리는 빛의 속도로 1개월에서 1년 반까지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엄청난 거리는 우리가 이제껏 여행했던 모든 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하며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간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오르트 구름은 1950년에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오르트에 의해 그 존재가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그는 태양계 내부로 진입하는 장주기 혜성들의 궤도를 연구하다가 이 혜성들이 태양계의 가장자리, 즉 수십억 개의 혜성 핵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형의 구름에서 온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구름은 태양의 중력이 겨우 미치는 거의 완벽한 어둠과 정적의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태양은 더 이상 눈부신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별들 중 하나로 보일 뿐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카이퍼 벨트보다 훨씬 더 희박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의 천체들 사이의 거리는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여 마치 텅 빈 우주에 흩뿌려진 아주 작은 모래알갱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오르트 구름은 그 존재를 추측하기조차 어려운 거의 완벽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직접 오르트 구름을 탐사한 적이 없으며 오직 수학적 계산과 혜성의 관측을 통해 그 존재를 추정할 뿐입니다. 오르트 구름의 천체들은 종종 다른 별들의 중력 교란에 의해 궤도가 변형되어 태양계를 향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태양을 향해 떨어지는 천체들이 바로 우리가 가끔 밤하늘에서 보는 장주기 혜성입니다. 헨리 혜성과 같은 주기 혜성들이 카이퍼 벨트에서 온다면 수천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장주기 혜성들은 바로 이 오르트 구름의 가장자리에서 온 것입니다. 이들은 태양계의 가장 먼 곳에서 온 우편물이며 우리에게 태양계의 진정한 크기와 경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의 집 개념을 재정의합니다. 우리가 흔히 태양계를 행성들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르트 구름의 존재는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영역 전체가 태양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양계는 명왕성이나 카이퍼 벨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마치 우리 집의 가장 먼 울타리이자 동시에 다른 별의 영향이 시작되는 경계선입니다. 오르트 구름을 탐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한정적인지를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출발하여 명왕성을 지나고 카이퍼 벨트를 통과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태양계 전체 크기의 겨우 1%도 여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경외로운 곳인지를 깊이 각인시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공간의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인류가 만든 작은 우주선, 보이저호입니다. 보이저호는 1977년에 발사되어 태양계의 끝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2012년에 태양의 영향권인 헬리오스피어의 경계를 넘어 성간 공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보이저호는 인류의 희망과 호기심을 싣고 태양계의 진정한 경계를 넘어 미지의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고독한 여행자인 보이저호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보이저호는 우리에게 우주의 외로움과 동시에 인류의 끊임없는 탐험 정신과 희망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오르트 구름이 태양계의 끝을 상징한다면 보이저호는 그 끝을 넘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인류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은 오르트 구름과 보이저호의 교차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발자취와 우리의 꿈이 얼마나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르트 구름의 망망대해 속에서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진정한 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태양의 중력이 다른 별의 중력과 균형을 이루는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공간의 고독 속에서도 인류의 존재를 증명하는 작은 빛 하나가 저 멀리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우리의 고독한 여행자들입니다. 보이저호는 1977년에 발사되어 태양계의 거대한 행성들을 차례로 탐사하고 이제는 성간 공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2012년, 보이저 2호는 2018년에 태양의 영향권인 헬리오스피어를 벗어나 성간 공간에 진입했습니다. 헬리오스피어는 태양풍이 미치는 영역으로 태양이 만들어낸 거대한 보호막과 같습니다. 이 보호막을 벗어났다는 것은 태양계의 집을 떠나 드넓은 우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저호는 인류의 꿈과 희망, 그리고 지식을 싣고 있습니다. 보이저호에는 골든 레코드라는 금으로 된 음반이 실려 있습니다. 이 음반에는 지구의 다양한 소리들, 즉 고래의 울음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와 함께 55개국의 언어로 된 인사말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금으로 된 음반은 보이저호가 혹시라도 외계 문명과 마주하게 될 경우 인류의 존재와 지혜를 전하기 위한 일종의 우주적 메시지입니다. 보이저호는 우리에게 우주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작은 우주선은 태양계의 끝을 향해 수십 년 동안 날아왔지만 그 속도는 빛의 속도에 비하면 매우 느립니다. 보이저호가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하는 데는 약 4만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은 인류의 역사보다 훨씬 더 길며 우리가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보이저호의 여정은 과학적인 탐험을 넘어선 철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보이저호는 우주의 광활함과 고독을 상징합니다. 텅 빈 공간 속에서 홀로 나아가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탐험하고 꿈꾸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보이저호는 마치 우리의 대리인처럼 우리의 꿈을 대신하여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저호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저호의 에너지는 플루토늄의 방사성 붕괴를 이용한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25년 이후에는 보이저우와의 통신이 끊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우는 통신이 끊긴 후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고 죽은 후에도 우리의 정신과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저우는 인류의 영원한 탐험 정신을 상징하며 우주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우리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저우와 작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작은 우주선은 우리에게 태양계의 끝과 우주의 시작이 공존하는 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저우가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간 순간, 우리는 비로소 태양계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작은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지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은 태양계의 끝을 넘어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로의 상상을 통해 마무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저우가 향하는 길을 따라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여정은 우리에게 존재와 꿈, 그리고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최종적인 사색을 남겨줄 것입니다. 태양계의 거대한 크기를 탐험한 우리의 여정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거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진정한 끝을 목격했습니다. 보이저우가 태양의 영향권인 헬리오스피어를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진입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태양계가 얼마나 크고 우리의 집이 얼마나 넓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끝을 넘어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로의 상상을 통해 우리의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깨닫고 존재와 꿈에 대한 최종적인 사색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며 태양으로부터 약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여행하는 거리로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4.24광년은 우리가 이제껏 여행했던 모든 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며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리입니다. 보이저우가 이곳에 도달하는 데는 약 4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이처럼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우리의 삶은 한낱 찰나에 불과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보다 훨씬 작고 어두운 적색 외성입니다. 우리는 이 별을 육안으로 볼 수 없으며 오직 망원경을 통해서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매우 느린 속도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 수명은 태양보다 훨씬 더 길 것입니다. 태양이 수명을 다하고 백색 외성이 되는 수십억 년 후에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라고 불리며 지구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외계 생명체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합니다. 어쩌면 저 멀리 태양계에 가장 가까운 이웃별에는 우리와 비슷한 혹은 전혀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우주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사색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 속에서 먼지 한 톨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주의 시간 속에서 한낱 찰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찰나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탐험하고 꿈을 꿉니다. 우리가 태양계의 거대한 크기를 탐험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은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것은 무한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과학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여행하고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과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거대한 크기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넓은 우주에서 기적적으로 탄생한 존재이며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 별들은 더 이상 단순히 빛나는 점들이 아니라 수십억 년 전의 과거를 담고 있는 시간의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달은 더 이상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지켜온 소중한 동반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길었던 여정이 부드럽게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우주선은 서서히 속도를 늦추고 당신이 떠나왔던 바로 그곳, 당신의 따뜻한 방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세요. 저 멀리. 우리가 방금 지나온 별들이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수십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을 여행하여 당신의 눈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고 베개에 당신의 머리를 깊숙이 파묻으세요. 우리는 태양계의 거대한 크기를 여행하며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별들의 바닷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우리의 집, 우리의 작은 행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이제 편안한 잠의 강물 속으로 몸을 맡기세요. 모든 생각의 파도가 당신의 의식 속에서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꿈속에서는 언제나 평화로운 우주가 펼쳐질 것입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